파트 2에서는 무선 통신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요, 초기에 무선 통신망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망을 세대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별 무선 통신, 휴대전화 통신망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개인 통신망, 초근거리 무선 통신,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에 무선 통신망이 어땠었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가장 대중적인 통신 수단이 이제 유선 전화기였어요. 그래서 유선 전화기는 무선 통신망이 아니라 유선 통신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전화기들이 이제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나 뭐 이런 땅을 파고 그 통신선들을 다 매설해야 됐고, 거기에 뭐 잘못이 생기면, 오류가 생기면 땅을 파고 다 거기에서 또 뭔가를 고쳤어야 되고, 그런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화를 걸거나 받으려면 이제 전화기가 설치된 곳으로 가야 됐었던 것이 이제 유선 전화기였었죠. 그러다가 무선 통신이라는 것이 처음 적용된 게 무선 호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통신 시스템의 등장, 이걸로 이제 전화기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건데, 선을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전화를 설치할 수 있거나 이동 중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런 통신 기술을 개발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무선 통신의 제일 대표적인 기술이 무선 호출기, 우리가 일명 삐삐라고 부르는 페이저입니다. 그래서 삐삐가 이제 나왔을 때 정말 선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삐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죠. 삐삐는 어떻게 동작하는 기기였느냐면 일정한 양의 숫자만 전송할 수 있는 단방향 무선 호출 시스템이에요. 양방향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화기로 삐삐에다가 삐삐를 치는 거죠. 그때에 그 일정한 숫자 몇 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숫자를 보내는 게 그거를 보내줘. 전화번호. 지금 이쪽으로 전화를 해라 해서 삐삐를 쳐놓고 그쪽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렇게 전화번호를 전송하는 데 사용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재밌게 사용을 하는 게 뭐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숫자로 된 메시지에서 빨리 와라 그러면 8282 빨리 와라 뭐 이런 거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보낼 때 1004 1004 이렇게 해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045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빵 사와, 빵 사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올 때 먹을 거 사와라. 뭐 이런 식으로 삐삐를 활용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통신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그 진동벨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그 카운터 쪽에서 이렇게 번호 버튼 딱 누르면은 그 신호가 쭉 가갖고 진동벨이 울리는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무선 통신 기술이 초기에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대전화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84년부터 개인이 무선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됐었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비싸고 아주 뭐랄까요,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에 있는 높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썼었고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이제 벽돌폰이라고 부르잖아요. 엄청 큰 기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던,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이제 음성통신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단방향 아니고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해졌었던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초의 휴대전화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하기는 한데 너무너무 비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중화하려고 만들어진 기술이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발신 전용 무선 전화기거든요. 삐삐랑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걸 수만 있는 거예요. 삐삐는 번호를 받을 수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삐삐를 가지고 있고 시티폰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삐삐로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보내오면 시티폰 들어서 그 시티폰으로 전화를 거는 거죠. 이렇게 통신 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기기를 한꺼번에 사용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티폰은 아주 제약점이 뭐냐면은 그 신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 옆에 설치된 무선 안테나로 전화를 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티폰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무선 기기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선 기기가
그 공중전화 옆에 있는 수신기, 송수신기 하고만 연결하는 거예요. 안테나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 옆에를 찾아가야 이 전화를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사실은 휴대전화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무 데서나 걸 수 있는 그런 전화가 아니고요. 공중전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공중전화까지 갔으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면 되지 왜 CD폰으로 전화를 거느냐?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내가 내 손에 들고 전화를 건다는 것이 그리고 비용이 되게 쌌었거든요. 요금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선풍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됐었던 그런 제품이었었어요. 서비스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PCS 휴대전화라는 게 그 이후에 만들어졌는데요. 일반 휴대전화, 아까 앞서서 보셨던 그 벽돌폰, 제대로 된 휴대전화보다는 통신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뭐, 전화를 다 걸고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 서비스까지 가능한 그런 휴대전화가 나온 데다가, 그 요금도 되게 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퍼지면서, 시티폰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시티폰 서비스가 엄청난 적자를 내고, 이 주식 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종료가 됐습니다. 서비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무선 통신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왔나 하는 거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무선 통신을 세대별로 구분하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하는 걸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제 5G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이제 4G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3G 이런 식으로 G라고 제너레이션을 구분을 했었는데 뭐가 기준이냐 하는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1세대, 1 generation, first generation, 1G죠. 무선 통신망은 처음에 이제 음성을 전달을 하는데 휴대전화로 음성을 전달하는 기술이었는데 그 전달되는 음성이 아날로그 신호로 전달을 했어요. 아날로그 신호로 전달을 하다 보니 이게 디지털과 달리 뭐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이런 오류 처리나 이런 것도 어렵기도 했고요. 신호양도 좀 뭐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이런 아주 초기에 그런 무선 통신망을 이제 first generation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음성을 기반한 무선 통신이 시작되게 됐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2세대 무선 통신망인데, 아날로그 신호로 보내던 신호의 방식이 디지털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를 이제 2G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2G폰 아주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작았었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혹여 지금도 2G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요, 그죠? 그래서 2G라는 그런 제너레이션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3G, 3세대 무선 통신망이었는데 그 2G폰하고의 차이점은 아주 대표적인 차이점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First Generation 2G까지는 음성 통화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러면 3G부터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선 데이터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망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 3G 기술을 통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그 데이터 검색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이 3G 기술이 나왔을 때랑 맞물려서 그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두 기술을 접목한 게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출시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에 이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됐어요. 뒤에 가서 우리 파트 3에서 알아볼 건데 그때의 CDMA라는 통신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되는 아주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세대 무선통신망, 4G 무선통신망이 만들어졌는데 3세대와 4세대의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다 보니까요, 전화를 걸 일을 여러분들은 문자를 많이 하나요? 전화 통화를 많이 하나요? 문자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세태가 바뀐 건데요. 전에는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뭔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 음성 통화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니까 음성보다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고 검색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용량이 훨씬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3세대가 뭐라 그랬어요? 전화를 걸 수 있는 음성망에 뭐가 추가된 거? 데이터가 추가된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니즈가 음성에 대한 니즈는 어느 정도 줄어들거나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통화에 대한 그 음성망 자체는 완전히 다 교체를 하면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음성망은 그대로 두고 데이터 통신망만 더 고속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통신망이 4세대, Fourth Generation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거를 완전한 4세대라고 보기에는 그렇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음성망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막 3.9세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4세대라고 되었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때부터 그래서 LTE라는 이름이 붙어서 Long Term Evolution이라는 그 뜻의 LTE망이다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대 1GBps 속도로 그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4세대 통신망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우리 5G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3일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제 5G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을 했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보면 재미있더라고요. 이 5G를 이제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상용화하고 출시했다라고 땅땅땅 찍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빠르게 이거를 먼저 이제 출시를 했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5세대 무선통신망은 4G에 비해서 더 빠릅니다. 그리고 최대 20GBps의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뭐 이렇게 문자 베이스 또는 뭐 멀티미디어 베이스로 통신을 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4G로도 그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5G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됐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사물인터넷이라는 서비스가 막 나올 거잖아요. 그 사물인터넷은 한두 개의 기기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기기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데이터망에 연결돼서 통신해야 되는 그 통신량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거를 대비해서 5G라는 이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대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LTE, 4G 이렇게 구분하던 것들이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무선통신망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니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파트 2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통신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의 통신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또는 뭐 핸드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셀룰러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뭐 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폰. 그렇게, 다른 용어로 하면은 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셀폰이라고 불러야 돼요. 셀룰러폰. 그래서 그 셀룰러폰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 이제 알아볼 건데요. 휴대전화 시스템은 기지국이라는 거를 통해서요. 이렇게 서비스가 돼요. 전파들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면서 또는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전화를 걸게 되면 우리가 발생시키는 이 신호가 어쨌든 내 위치와 상관없이 전송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신호를 전달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에 지역 전체에 중간중간에 기지국이라는 걸 세워놨어요. 그 기지국들이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기지국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 그거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셀룰러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국 셀에서 통신 가능한 전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기지국 하나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전파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는 뭐 동그란 원은 아니겠지만 원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각진 영역은 아닐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그림 같은 이미지로 표현하려고 할 때 원으로 그리다 보면 이게 막 겹치는 부분을 그리기가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니까 보통 이렇게 육각형으로 표시를 해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한 기지국이 있으면 그 기지국이 그 신호를 주고받도록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셀이다라는 걸 알고 여기에서 그림에서 볼 때는 육각형 하나하나가 각 셀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전화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통신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지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내 전화 서비스를 처리해 주는 것이 전에 있었던 기지국에서 다음 내가 넘어간 영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기지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하나의 셀에서 다음 셀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기지국 서비스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핸드오버 또는 핸드오프라고 불러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에서는 어떻게 그거 핸드오버가 일어나느냐면 휴대전화는 계속 지금 통신하고 있는 전파의 세기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동할 때 이 기지국이 관리하고 있는 셀에 이 바깥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전파가 약해지겠죠. 가운데 기지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파가 세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파가 이제 약해지는 그 감도를 봐서 더 가까운데 그 감도가 더 센 기지국하고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통신 과정을 보면 이제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을 하면서 그 전파들을 연결하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를 처음 개통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등록하고 휴대전화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기지국을 이제 기본 기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 기지국이 있고 그런데 사용자가 이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그 지역에 있는 기지국들과 통신하면서 휴대전화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와 기지국이 어떻게 서로 통신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어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요. 먼저 사용자가 전화기를 켜두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키잖아요. 새로. 그러면은 휴대전화가 새로 켜졌다라는 신호를 가까운 기지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신호를 받은 기지국에서 이 휴대전화 기기의 현재 위치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신호들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느 기지국 영역 안에 어느 셀 안에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꺼질 때는 꺼진다는 신호를 또 그 해당 기지국에다 보내요. 그러면 기지국에서 OK 신호를 줘요. 그러면은 OK 신호를 주면서 너가 이제 더 이상 지금부터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서비스가 너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지국에서 이제 파악하고 있다가 오케이 신호를 이쪽으로 주면 그제서야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대전화가 꺼져 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메시지 나오잖아요. 뭐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상대방이 그 휴대전화 이 사람 번호로 이제 전화를 걸으려면 이 상대방도 기지국에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기지국에서 이 수신 측의 전화번호가 현재 다이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신호를 연결해 주는 대신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기지국단에서요. 그렇게 서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 동안에 전화를 걸거나 데이터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들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이 전화는 기지국하고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기지국과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얼라이브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꺼지지 않고 살아있어 하는 정보를 계속 기지국에 보내면서 기지국으로부터 너 신호가 수신됐다라는 OK 시그널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휴대전화는 계속 기지국들과 이제 통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의 그 통신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셀이라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한 셀 단위로 구성이 되고 그 서비스들이 이렇게 기지국 단위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통신망 중에서 이제 개인 통신망, 블루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망의 이 규모를 구분을 할 때 랜, 그 다음에 웬, 그 다음에 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전에 배웠었는데요. 개인 통신망은 퍼스널 에리아 네트워크에서 이제 펜을 말합니다. 개인의 작업 공간에 있는 그 장치들을 연결을 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노트북이나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랜에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로 그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한쪽 스마트폰에 있는 그 데이터를 다른 쪽 스마트폰으로 다 빠르게 이동시키겠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개인 장비들을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은 보통 100m 정도를 커버를 해서 커버 영역이 넓은 반면에 펜은 최대 뭐 10m 정도의 거리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때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통신 규격이 이제 블루투스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개인 장비들, 그 다음에 소형 가전에 블루투스 그 통신 기능이 탑재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주변 장치들 이제 보시면은 컴퓨터하고 연동되거나 스마트폰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요즘에는 이렇게 유선 마우스를 쓰기도 하지만 무선 마우스가 훨씬 편리해서 무선 마우스 쓰시죠. 이때 마우스는 이 컴퓨터하고 블루투스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스피커 아니면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걸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에어팟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갤럭시에서 나온 그 기기가 뭐였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블루투스로 통신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페어링이라는 단계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기기와 기기를 연결할 때 그 하는 일을 페어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기 두 개를 하나의 쌍으로 묶는 것을 말하고요. 한 번 연결을 하게 되면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통신을 하고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페어링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우스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펜이라는 영역은 한 10m 정도 영역이 되니까요. 노트북을 저기 이제 식탁에 놓고 이쪽에 뭐 거실쯤 정도에 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물론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지만요. 마우스 이렇게 굴려보면은 여전히 마우스가 통신을 해서 동작을 합니다. 영역이 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사용하기에는 블루투스로 통신할 수 있는 영역이 한 뭐 10m 정도 이렇게는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NFC다 해서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인 통신망보다 더 짧은 거리에서 통신하는 시스템이고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는 기술, 대표적인 게 교통카드.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출입카드, 신용카드 이런 것들에서 그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 NFC 기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구현하는 기술에 따라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RFID라는 거예요.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기술이에요. 그 RFID 뒤에 가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RFID가 나오기 전에 바코드라는 게 이제 많이 사용됐었죠. 그래서 대량의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때에 그거를 일일이 장부나 손으로 이렇게 입력하거나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바코드를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고요. 다만 바코드에는 그 자체적인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서버를 통해서 바코드를 읽었을 때 그 바코드로부터 생성되는 그 숫자의 열들, 그거를 서버에 있는 정보하고 매핑시켜서 실제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정보들을 검색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 그러니까 편의점 포스에서 보시면은 물건 가져다 대고 이렇게 바코드로 띡 읽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바코드로 읽혀진 그 물품 코드에 해당하는 숫자가요. 서버에 가서 서버에서 뒤져가지고 이 물건의 가격이 3,500원이구나 하고 3,500원인 정보가 다시 이 포스 기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코드 자체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고 서버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QR코드라는 거 개발되죠. QR코드에는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찍어서 뭔가 처리를 해야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기기와 기기가 이제 통신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 바코드하고 QR코드의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보안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문제. 뭐냐면, 바코드나 QR코드는, 쉽게 복사할 수 있잖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뚝 찍어가지고 가거나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지키기에, 유지하기에 보안에 취약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출입카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보안적인 것들, 정보를 이렇게 막아야 되는, 유출을 막아야 되는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품 분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바코드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RFID 기술이에요. RFID는 그 리더가 전파를 쏘게 되면은 그 RFID 태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RFID 칩이 박혀 있는 요 전체를 태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태그가 전파를 받아서 그리고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정보를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요 칩이라고 말하면 사실 요 반도체 칩을 말하니까 칩과 그 바깥에 있는 회로, 요것을 우리가 RFID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태그를 읽는 그 기기를 RFID 리더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태그 안에 칩이 있고요. 요 칩 안에 이제 그 정보가 암호화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리더기하고 태그가 읽힐 수 있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야 이제 읽힐 수가 있는 거기는 하죠. 블루투스보다 짧은 거리 안에서 이제 통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RFID의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RFID는 그 칩이니까 이게 반도체니까요. 충전이 돼야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충전이라는 거를 전기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이 칩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이 코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그 안테나가 이제 어떤 전파를 수신을 하게 되잖아요. 리더기로부터. 그렇게 되면은 그 전파를 전기로 바꿉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칩 안에 있는 그 데이터,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자기 유도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쓰이느냐면 우리 휴대전화, 그러니까 이 자기 유도 방식이 쓰이는 데가 휴대전화 우리 무선 충전할 때도 자기 유도 방식이라는 쓰이고 뭐 전동 칫솔도 여기 무선으로 이렇게 가져다 꽂잖아요. 물론 얘는 전기 연결되어 있지만 이 충전기하고 요 칫솔 간에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자기유도 방식이라는 거고요. RFID 태그도 자기유도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 RFID. 도서관에 책 반납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바코드로 되어 있기는 하더구만요. 어쨌든 책 반납하는 시스템이나 뭐 주차 관리할 때요. 그리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RFID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근거리여서 그 아까 10m도 안 되는 10m보다도 더 좁은 초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m 안쪽으로 들어와야 인식이 된다. 이러면은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호를 이렇게 증폭시켜서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RFID 기술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했느냐면 슈퍼마켓. 그래가지고는 물품들마다 바코드를 찍는 대신 그 RFID 칩을 박아서 출시를 하자. 그러면은
계산대 있잖아요. 계산대의 카운터에 RFID 리더기를 두어서 굳이 사용자가 하나씩 또는 점원들이 하나씩 물건을 찍어야 계산이 되도록 하는 대신 쓱 그 리더기를 통해서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RFID로 인식이 돼가지고 물건값이 한꺼번에 계산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런 논의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요즘에 그런 유사한 서비스들이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RFID 기술이 이제 이용되는 또 다양한 응용들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그 마트에 가서 보면은 비싼 물품에 요런 태그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요런 것도 RFID 기술이고요. 다양한 도난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시점부터 음성망과 데이터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세대의 변환이었어요. 데이터망이 들어온 게 이제 3G부터였다고 그랬죠. 2번, 다음 중 최대 20GBps 속도를 가진 휴대전화 무선망은 뭐라고 그랬죠? 20GBps는 굉장한 속도이거든요. 5G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그런 사물 인터넷 시대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그런 네트워크이다. 통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3번. 다음 중 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통신 규격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랜에 해당하는 거는 와이파이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휴대전화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한번 볼까요? 1번. 휴대전화의 시계는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1번부터 틀린 설명이군요. 휴대전화의 시계는 그 시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기지국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기지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다 얼라이브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신호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넘겨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신호와 더불어 이 휴대전화로부터 시간에 관한 정보를 계속 넘겨받아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휴대전화건 보면은 똑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파트 2에 대한 요약입니다. 휴대전화 시스템에서 하나의 기지국이 담당하는 영역을 셀이라고 하며 보통 육각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사용자가 이동해서 하나의 셀에서 다음 셀로 넘어가는 것을 핸드오버 또는 핸드오프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이나 휴대전화를 처음 개통한 곳에 있는 기지국을 기본 기지국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개인의 작업 공간에 있는 장치들을 연결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팬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대표적인 통신 규격에는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통신망보다 더 짧은 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NFC라고 했습니다.